정치마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희 세명대 교수, 김홍국 한국정치경제리더십연구소 이사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오늘도 안전성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야당은 무책임하게도 괴담과 선동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얻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당의 행태는 우리 수산물 불매 운동과 다름 아닙니다. 그로 인해 아무 잘못도 없는 어민들과 수산업계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현재 직접적 타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광우병 괴담으로 재미를 봤던 나쁜 과거를 다시 재현해 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정범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방류가 시작된 후 한덕수 총리는 담화에서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민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신뢰와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 우리 어민의 생계와 국민 건강을 통째로 위험에 처하게 한 정부가 바로 가짜뉴스의 원천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수산업계를 방문하고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과정을 참관하는데요. 정부 여당은 줄곧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규정하고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은 수산업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이런 대응, 김 이사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정부 여당은 입법부 일원 아니겠습니까? 정당 정치의 근원이고요. 행정부와 함께 행정부에서 좀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바로잡고 또 어떤 때는 더 강한 목소리로 정책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 집권 여당입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큰 것인데요. 지금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서 걱정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그냥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많은 그런 이 발암 물질들, 핵 오염 폐수에서 나오는 물질들에 대해서도 다 검증이 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 시료를 원천 시료까지 다 받아서 검증을 한 게 아니거든요. 일본이 주는 것만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IAEA도 그걸 검증 못했고요. 아무도 검증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더구나 세슘 같은 경우는 방광기가 기본적으로 37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안전해질까지 최소한 100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우리 국민 중에 어떤 누구, 특히 취약한 임산부라든가 어린이, 태아 모든 이런 생명들에 가서 위험을 미칠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유의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항의도 하고 또 막아야 되는 것이 일단 정부 여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그게 안 된다면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을 해야 되는데 모든 국민들의 이런 걱정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지금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외교의 흐름들, 특히 한미일 외교에 종속이 되면서 일본의 아류 외교까지 우리는 굴욕적인 일본이 주장하는 거는 지금 아무 한마디 못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한마디도 못하고 있고 오직 일본의 입장을 수용하는 선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외교력이 이렇게 처참하게 떨어진 적이 없었다.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얘기하고 짚어주고 또 부족하다면 보완도 해야 되고 야당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마치 괴담이다라고 치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다. 좀 더 책임 있는 태도로 집권의 가치에 걸맞는 그런 정당 정치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염수에 대한 부분이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 역설적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예단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국제기관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죠. 그동안 방류 계획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그 안정성, 그 과학성에 대해서 입증을 했고 그것이 국제원자기구가 증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장기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본과 계속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적극적 조치하게 되고 또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모니터링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장 참관이라든가 여기에 상주라든가 등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괴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고 그것을 선동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걸 괴담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정부라는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뭐냐 그러면요, 이게 뭐 사전성에 나오는 뭐 입법부, 행정부, 뭐 사법부 이걸 통과하는 통치 기구로서 역할도 있지만 정부라는 것은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을 구상하고 거기서 판단하고 책임을 지는 기능을 소극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정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이 지금 많은 문제가 터집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과연 누구를 신뢰해야 되고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국민들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은 견제와 감시적 기능에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정부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의 말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지지와 찬성은 아니지만은 반대의 입장도 아니지만은 이건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지나치게 예단하고 지나치게 발생되지 않은 것을 결과론적으로 해서 심지어는 세계 2차 대전까지 언급을 하고 여기에 공동 정모론까지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오염수의 방류 결과에 대한 문제하고 상통하는 것인지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키워드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민생이고 첫 번째는 믿음과 신뢰입니다. 민생이 뭐냐 그러면 정부 입장으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수산물 오염수로 인한 수산물에 대한 안전에 이상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먹거리에 대한 문제가 크게 민생에 그 재해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설득시켜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더군다나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뭐겠습니까? 추석이 곧 다가옵니다. 이게 추석 대목이라고 이야기하죠. 수산물 업자에서는요. 수산물 시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이 추석 대목 자체가 이 상태로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경제적 상황도 가뜩이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 민생을 생각한다 그러면 야당도 전향적인 제사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과연 장애투쟁이라 이렇게 갔을 때 그 추석 대목을 이야기하는 그 수산물 업자 그리고 그 해산물 이런 횟집이라든가 등등 자영업자분들 어떤 도움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것은 뭐 괴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야당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생에 대해서 어민들한테 정치만 있고 지금 어민들은 없는 것 아닙니까? 자영업자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지금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믿음. 알겠습니다. 괴담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과학적 근거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전장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 위판량의 80% 차지한 43구의 위판장에다가 방사능 감축 시스템을 설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본 근해 8기에다가 여기에 방사능 테스트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이고 등등의 구체적인 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야당의 민주당이 이러한 부분들은 선동으로 이야기해서 전혀 이 부분이 잘 보이지 않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야당으로서도 민생을 챙긴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아스팔트에 나가서 과연 어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그건 좀 자세하게 좀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봅니다. 네.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마치 괴담이거나 또는 이것을 뭐 편승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는 궤변이죠. 정치적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모든 위험성을 다 들여놓고 나서 계측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원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서 반대할 뿐더러 모든 수입을 금지하겠다. 후쿠시마 일본 관련 수산물들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들어와 버린 상황에서 누가 피해자가 될지 특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신뢰를 한번 얘기해 보시죠.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80% 가까이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하는 목소리가 왜 반대하는 것인지 그리고 안전장치가 담보되어 있는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장치가 담보되어 있습니까? 이 방류 문제를 일본 내에 매립하거나 또는 중국에서 제한하는 뭐 중류수로 만들어서 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거든요. 일본은 가장 싸면서도 국제사회에 폐해를 끼치면서 일본에게 문제가 없는 방안을 선택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조치들을 하게 만들고 이런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는 외교력을 일단 발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런 의학적인 것들 또 여러 가지 그런 이 과학적인 측면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이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본적으로 검증을 했는데 없다는 정도 수준 아닙니까?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고 관련되는 그런 발암 물질이라든가 이 물질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물질들이 왔을 때 그러면 우리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최소한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없이 그냥 IAEA에서 했다. IAEA는 일본의 편에서 이미 모든 것을 처음부터 주장했고 지금도 일본의 편에서 얘기를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관, 직전 사무총장도 일본인이었었고요. 일본의 영향력이 압도적인 그런 기구입니다. 그 기구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얘기한다? 여기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있지만요. 일본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아무런
견제라든가 검증 없이 모든 걸 수용하는 굴욕적인 대일 외교까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고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장애로 나가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인데요. 이건 당연히 야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당이 일단 최소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신뢰 검증을 위해서 해야 될 기본적인 조치도 안 해놓고 나서 믿어달라고 하는 거. 이건 어불성설이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우려가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그것을 조장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더 증폭되고 있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은 여러 가지 정부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게 정말 신뢰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려가 아직 불식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인데 그것을 이제 야당이 거세게 장외투쟁이라는 표현을 방식을 써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뭐 제가 보수 진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득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야당이 정부의 방침에서 견제와 감시하는 기능 이건 고유의 기능이죠. 충분히 뭐 이해됩니다만은 어떤 국가적 사안이 발생이 됐고 국민들이 심대한 불안이 있을 때는 여기에 부채질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나타나는 부분들이 과연 야당으로서 이것이 어떤 정치적 실익이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과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실효적인 부분들을 설득을 하고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앞으로 어민들의 생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수산물 급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은 야당 길에서 오히려 설득이 있을지 몰라도 이걸 괴담 수준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주 뭐 선동적인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것보다. 자, 그러면 지금 아니요,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80%의 국민 여론이 다 오염수 반대한다. 저도 반대하죠. 왜 반대하겠습니까? 오염수가 당연히 여기에 방사능 물질이 있다는 그 전제에서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문조사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갖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하면은 전부 100% 가까이 방류에 반대할 겁니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설득력이 없는 설문조사를 가지고 80%가 반대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외교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중국과 우리의 입장은 좀 다르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럼 그다음에 노력을 안 했느냐? 노력했죠.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후쿠시마 7개 현에 대한 수산물 규제 조치 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한 라인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있다 그러면 어제 그것이 생방송으로 다 나왔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뉴스에.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즉각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제 그 앞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수산업계의 피해가 아무래도 가장 큰 걱정인 부분인데 일본은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래도 자국 어민들에게 손해에 대해서 약 우리 돈으로 7,300억 원 정도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타국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없다 일축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해서 640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내년 예산에서 2천억 원을 추가 편성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피해 보상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또 방류가 시작되고 나서야 움직이냐.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그 비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일본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준비돼 있어요.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곳곳에서 직접 일본 기자와 국민들을 만나서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 전체가 나서서 자국에 가장 이익되는 가장 싼 가격으로 방류를 하면서 일본의 이익을 지키는 방식으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언론이라든가 일본 국민들은 총리까지 직접 나서서 자기의 생명까지 걸고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반대가 지금 높습니다. 네. 일본 국민들이 자칫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핵오염 폐수를 방류했을 때 일본의 국제적인 신뢰도가 낮아지고 일본의 나쁜 이미지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일본이 더 국제사회에서 거부감이 큰 나라가 될까 봐서 일본 국민들 걱정한다는 여론조사가 일본에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통령 직접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되고 정말로 이게 바르고 검증이 됐다고 한다면 설득을 하고 국민들께 설명하고 그리고 사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어민 피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본에서는 이미 엄청난 거의 뭐 1조 원대 가까운 지금 이 지원 대책이 나온 거 아닙니까? 8천억 원에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 규모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년 예산 아직 반영된 내용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고 국민들에 대한 설득도 없고 더구나 이렇게 국가적이고 외교적이고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라고 주장할 정도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을 하고 일본 총리에게 항의를 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나와서 이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설명하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정부는 그런 노력 아무것도 없이 야당은 괴담이다. 야당이 아까 여론조사가 설득력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여론조사가 설득력이 없습니까? 그 시대 국민들이 막 생각하고 있는 표상이거든요. 그리고 야당이 뭐 정치적 실익을 따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알겠습니다. 정치적 실익을 따집니까?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틀째인 오늘까지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는 않고요. 어제 한덕수 총리가 입장을 냈고 그것이 바로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이렇게 가름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서 왜 침묵하냐, 직접 나와서 왜 입장을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또 설득이 필요하다면 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 생각하십니까?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야기하신 대로 일본 어민들에 대한 부분도 일본 정부가 1종 가까이 대책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본 어민과 우리 입장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왜냐 그러면 일본은 사고의 발생과 결과까지 고스란히 일본 어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원전 사고도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책임이고요. 방류하는 것도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책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하고 같이 같은 비례적 상태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이가 있고요. 또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방류에 인해서 앞으로 여기에 이제 안전장치를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뢰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유의미한 어떤 방사능 수치가 나왔다든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본은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상당히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여기에 편법을 한다든가 속임수를 썼다든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수산물의 시장에 대한 그 소비 급감 이런 걸로 인해서 어민들의 피해가 있고 자영업자 피해가 있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피해 방지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뭐 특법법을 만들지 간에 어떤 법적이고 제도적 차원에서 어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부와 여당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왜 나서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뭐냐 그러면은 어제도 대체적으로 이야기 나온 얘기가 왜 이 방류에 대해서 뭐 지지에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어중중한 그런 입장을 이야기하느냐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지하고 찬성한다 그러면 국내 정치가 난리 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국가적 입장을 그대로 확고히 하기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한다고 또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일본과의 한미일 관계라든가 등등에 있어서 상반되는 어떤 행보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입물의 전면 규제라든가 또는 아니면 대사를 조치해야 된다든가 이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정부 입장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게 어정쩡한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죠.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 상황이 다 다르지만은 문재인 정부도 사실상 입장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강경화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뉘앙스를 이야기했고 정영 장관도 그런 뉘앙스를 이야기했어요. 정부 입장이라는 것은 국정 운영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좀 이야기 다른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뭐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이 꼭 기술적이다 아니면 전략적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서야 될 때와 나서지 말아야 될 때를 정부적으로 상당히 많이 판단을 합니다. 내부에서. 지금 나서지 말아야 될 때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이제 뭐 단편적으로 그렇게 물으시면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그럼 곤란한 것이 아니라 뭐 공공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서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확전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아무것도 아니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진단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진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이 굳이 여기서 이야기했다면 이 문제를 외교적 비하 또는 다른 정책으로의 비하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뭐 비급하게 또는 소극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이런 건 아닙니다. 대통령에 있어서 국정은 모든 것이 다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가지고 책임이 있다 없다 따지면은 그건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방법이다 이거죠.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 대통령을 합니까? 국가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헌법을 수호하는 책임을 맡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정치는 책임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국정의 모든 것, 특히 국민들이 걱정하는 중요한 사안들,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라든가 또는 외교적으로 정말 중요한 사안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들, 이것은 언제든 나와서 입장을 표명하고 그래서 국민들께 혹시 잘못된 게 있다면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또 잘못한 게 없다면 이유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민들이 이해를 다 하십니다. 그런데 뭐 나와서 얘기하면 반대든 찬성이든 얘기하면 곤란하다? 난리가 난다?
난리가 난리를 왜 합니까? 그거 안 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은 다 벌려놓고 나서 일본에게 굴욕 외교하고 우리 국민 굴욕 외교를 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래 놓고 나서 나타나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이 권한과 책임에서 잘못된 것이죠. 그러려면 대통령 하지 말고 지금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정부가 사라졌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줄 정부가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도 책임 있게 얘기 안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곤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모든 책임을 지고 영토와 주권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모든 알겠습니다. 힘을 다해야 될 텐데 지금 다하지 않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제만 계속 얘기할 수는 없어서 마지막으로 1분만 이제 이야기하도록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1분씩.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대해서 전면 이제 수입을 금지하겠다라고 어제 이제 공표를 했고 그리고 일본 안에서도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려가 만약에 시간이 가도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우려된 상황이 존재한다면 우리 정부는 뭘 해야 됩니까? 어제 성일종 의원이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참 저도 그거 보고 참 기가 막힌 이야기다라고 했는데 제안을 했더라고요. 이 정치적 책임에 대한 문제가 큰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년 4월 총선을 기대해서 앞으로 7개월 후에 이것이 제주도 앞바다에 오염수가 당도한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내년 3월에 가서 7개월 시점이 되는 내년 3월에 가서 제주도 앞바다에 가서 해수를 채취해서 거기서 유의미한 방사능이 나오면은 정치적 책임을 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참 단편적으로 보면은 참 재밌는 제안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 사안 자체를 그대로 애들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지금도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을 보호하고 방사능에 대한 안전 대책을 우리가 강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약속을 어떻게 끌어내고 감시를 하고 이 부분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아니죠. 하고 있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난리를 칠 일을 하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과 판단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에 있다.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는데 이거 우리나라가 여기에 주체국이 아닙니다. 일본이 주체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IAEA에서 소위 말해서 그 정당성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책임과 판단은 일본 정부에 있다. 이거는 강경화 장관도 국회에서 이야기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오염수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묻는 방침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있는 그런 얘기만 할 수 있지 제도적으로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다라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제 협약에 따르면요, 네. 이런 핵오염, 폐기, 쓰레기 이런 것들을 투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국제 협약과 조약을 어기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지금 이미 일본에서는 과거에 뭐 수십 배, 수천 배 나오는 그런 세슘이 뭐 검출된 그런 물고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이 불안감이 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종료해라. 철회하라고 알겠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고 안 된다면 최소한도 거기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조치들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조치를 일본의 요구에서 확고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우럭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물고기. 지난번에 알겠습니다. 나왔던 일본에서 검출이 됐던 많은 보도가 있었어요. 자, 이 우럭을 부분에 이야기하시는데 대해서는 그 우럭은요 토착고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그거는 왜곡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번- 일본 언론과 전 세계 언론이 다 보도한 사안을 가지고 왜곡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까지 그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하시면 안 들어갈 됩니다. 시간이 없는 것 네, 같고요. 네.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임시국회가 오늘로 조기 종료됩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주도로 이제 어제 이게 이루어진 건데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거라고 비판을 했는데 짧게 좀 듣고 오실까요? 민주당의 자의적 회기 축소 복권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고자 회기 쪼개기를 강행한 것은 전대미문의 일입니다. 이번 건은 오직 한 사람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국회의 활동 전체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한 방송에서 회기가 빌 때 청구를 해라. 그럼 방어하지 않고 영장 심사 받겠다. 영장 청구하면 방탄국회를 소집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조기 종료한 거다. 꼼수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꼼수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이 여러 가지 정말 뭐 1년 반 동안 탈탈 털어가지고 몇 개 뭐 하려고 하다 결국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서 어떻게든 구속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출석해서 할 수 있는 동안 과거에도요. 국회의원이라든가 주요한 정치인들은
다 검찰에서 조율을 했습니다. 그 출석 시기라든가 해서 그리고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 시기를 조율을 했었던 것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는 받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검찰하고 조율해서 받게 하면 되는데 지금 검찰이 정치적 꼼수를 쓰는 겁니다. 그냥 하면 되는데 출석하면 안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회기 중에 함으로써 투표를 하게 하고 그러면 야당 내 분란을 일으키고 또 여당은 거기서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과거에는 검찰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여든 야든 다 서로 조율을 해서 그래 이때쯤 국회 문제 안 되고 입법부 진행 일정에 문제가 안 되도록 조율하겠다 해서 다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정략적으로 이 불출석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요. 저는 과연 목표가 뭐냐? 영장 심사를 받아서 이재명 대표가 법적인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사 받아서 잘못이 있다면 구속되고 잘못이 없다면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이걸 하면 되는데 마치 이걸 회기 중으로 해서 국회에서 안 해도 되는 투표하게 해서 분란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검찰의 과거에는 이런 정략적인 행태는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지금 계속 이런 식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꼼수가 아니라 이거를 받아서 그러면 영장을 실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 원칙만 가진다면 목표는 달성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당도 검찰도 야당도 다 불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분란을 만들고 있는데 꼼수가 아니라 빨리 진행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렇게 방탄하려고 비회기 안 만들더니 이제 와서 그러냐. 이게 이제 여당의 목소리예요. 아니 죄가 없으면 회계든 비회계든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냥 당당하고 떳떳하게 가면 되죠. 당연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죄는 없는 거죠 지금.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는 뭔가 장애라고 뭔가 순교적으로 보이고 싶은데 이게 이래 되면 장애라고 순교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공공해지죠. 뭐 이게 뭐 정치 실익을 위해서 이제 여당이 꼼수 쓴다 그러는데 꼼수는 야당이 쓰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지금 비회기에 회기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서 여기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참 공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요 선당 후사가 아니고 선명 후당입니다. 당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먼저 이재명을 생각하고 당을 생각하는 거예요. 선명 후당의 정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민주당이 이야기해도요. 저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빠져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검찰과 사법의 입장을 봅시다. 그럼 뭐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은 정치적으로 검찰이 야당의 대표 정치권의 한 축인 사람에 대한 사법 처리, 네. 범죄적 의혹을 수사하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까? 여기에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들지 말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정치적인 정략을 고려해서 글쎄요, 뭐 회기 중이다, 회기 비회기 하겠다 이렇게 검찰의 사법적 처리 기한까지도 정략적으로 그렇게 준동한다. 난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확실한 게 범죄적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뭐 없으면은 뭐 없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 대한 사법적 부분들을 따져서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게 민주당이 굳이 이런 부분들을 과연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할지 이 부분은 좀 정치 정략적으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좀 역설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교수님 그렇게 그건 생각이 어떻게 됩니다. 보세요? 30일에 그래서 검찰이 출석하라고 했는데 이 대표가 날짜 조율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가겠다. 당겨서 좀 조율을 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조율은 안 된 것 같고요. 그 날짜 가지고 신경전 벌인 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이 조금 이게 머리가 나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회기자 단축해서 한다 비회기를 만든다 해서 그 비회기 동안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겠느냐? 교수님 잠깐만요. 이게 방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윤 대통령이 아까 저희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결국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을 지금 막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속보가 들어와서 알려드리고 갑니다.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또 이야기를 좀 이어가죠. 예, 계속 말씀하시면요. 예, 그래서 회기를 단축해서 비회기를 만들었다고 해서 검찰이 거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진출두 형식으로 모습을 보이면서 장렬하게 그렇게 가겠느냐. 저 절대 아니다 보이죠. 지금 사법방해 의혹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관련해서 여기 압수수색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수사는 아까 우리 뭐 김 위원장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런 빌미 자체를 안 줘야지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수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9월달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계 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회계 중이 하게 되면은 이게 찬반 투표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비명과 친명의 갈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통과돼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통과되지 않아도 문제되는 것이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비회계 중에
언제든지 사법적 절차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걸 지금 국민한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일종의 체포 동의안 부결이 아닌 부결을 시키기 위한 일종의 명분삭기로도 이야기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성 교수님 말을 길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가지고 논점을 자꾸 흐리시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 자, 영장 실질심사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일정한 시기 초율해서 같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입장을 절대 받지 않겠다. 그리고 야당이 분열할 수밖에 없는 그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으로 가겠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셨을 때, 야, 혐의가 이렇게 검찰에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심사 받으면 그 결과 나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이 뭐 나서는데 이게 뭐 순교자적으로 보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도리어 이렇게 정치적으로 검찰이 자꾸 시기를 조율하고 여당과 같이 이걸 공격함으로써 정치적인 이득을 노리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그렇게 수많은 여러 가지 혐의를 가지고 압수수색에 탈탈 털었지만 지금까지 확정된 게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같으면 뭐 성남 FC건으로 보더라도요. 과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지자체의 광고 문제를 마치 범죄처럼 하다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하나 논점을 받고 나가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하는 이 검찰의 잘못된 행태도 문제고요. 아까 뭐 선명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검후명입니다. 검찰이 모든 것을 앞장서서 공격하고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성검후명 방식으로 지금 여권과 검찰이 공격을 하는데요. 저는 정말 중요한 거는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죄가 있다면 영장 심사를 받아서 구속이 될 네, 것이고요. 네, 네. 죄가 없다면 기각이 될 것이다. 물론 그건 사법부의 일차적인 판단입니다. 네. 그 이후에 또 재판이 있으니까. 네. 최소한 그걸 실질적으로 그걸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 앞 단계로 이렇게 정치적인 분란을 일으키는 거 검찰의 잘못된 행태가 계속해서 검찰이 입법부를 한 방식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고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이제 이럽니다. 뭐 그 뒤에 우리가 영장 청구하고 난 뒤에 민주당 안에서 내분이 있건 없건 그것 가지고 우리가 왜 고려할 사항이냐. 우리가 청구할 우리 시간표대로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9월에 만약에 청구가 되게 되면 결국에 그 뭐 민주당 내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분란으로 이어질 것인지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분란이 있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민주당 내에는 소위 말하는 친명계라는 큰 그룹들이 있고요. 또 비명계라든가 반명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은 벌어질 텐데요. 저는 큰 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민주당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가 77.77%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당 대표의 리더십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투표를 하더라도 뭐 최근에 뭐 민영배 의원이 뭐 투표를 거부하는 방식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 대표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데 대해서는 분명하게 민주당 차원에서는 무력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서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지금 구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전면 예를 들어서 뭐 투표를 정말 거부하고 다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최소한도 정치적인 사안으로 이것이 이 국민들께 나쁜 뜻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흐름이 나올 거다. 그리고 그런 분란은 일정한 분란이 있겠지만 큰 흐름에서는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민주당이 애쓴다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요. 이게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민주당은 이 부분에서 공공합니다. 결론은요.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받으면 되는 거고 죄가 없으면 죄값을 안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기가 뭔 중요하고 비회기가 뭐에 중요하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회기 단축이라는 것이 거대 야당이 이재명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하는 희한한 권력 주책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어떤 비유를 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지뢰밭이 있는데 지뢰밭에 자기는 안 들어가고요. 지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병사도 먼저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고요. 뭐 좀 책임지는 정치적인 모습이 사실 좀 필요하고 이 부분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도 한마디 했어요. 여야가 이런 편법 쓰면 안 된다. 이러니까 정치가 부심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계가 무슨 중요합니까? 법 앞에서. 비회계가 무슨 중요합니까? 법 앞에서. 그냥 검찰은요. 정치 조직이 아닙니다. 검찰은 법이 있어 법 앞에서 증거가 있고 범죄적 의혹이 있으면 사법 취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걸 신뢰하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검찰이 보였던 모습은요. 야당에 대해서는 무조건 압수수색에 탈탈 털어서 모든 죄를 씌우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봤고요. 여당에서는 무수한 정치 헌금부터 무수한 일이 벌어져도 압수수색 단 한 건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이렇게 불평등한 상황 이걸 검찰에 보여줬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심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이 정말로 공정하게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그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 등으로 불거진 사퇴설에 대해서 일축하면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 뒤에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은 총선을 치르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가 여러 그룹들을 만나서 들어보는데요. 민주당의 개혁과 혁신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 문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개혁하고 더 혁신적인 공천도 하고 정책도 내놓음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것인가 그런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혁신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지금의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간다면 그리고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이 내놓고 있는 증거들을 봤을 때는 도저히 이재명 대표를 사법적으로 여러 가지 리스크 프레임을 걸면서도 전혀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내년 선거까지 갈 거다. 그러나 일정하게 또 좋은 분들을 모셔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요. 그 조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리더십은 살아 있을 겁니다. 민주당이 잘 판단해야 되겠죠. 어제 모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전혀 볼 수 없었던 78% 지지로 당대표가 됐다. 이건 지지가 정체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저도 굳건해지고 있다,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상당히 뭐 자신만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총선 체제를 가져가는 게 아마 유리할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확실하게 대립각이 설 수밖에 없죠. 사법 리스크를 그 사법 리스크를 계속 끌고 올 수밖에 가져간다는 거죠? 없고 대선의 결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고 도덕성에 대한 문제 그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0.7% 진 것이라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체제로 총선 치른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좋죠.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떤 파장이 일지 않겠느냐, 민주당 내부에서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교수님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체제 하에서 총선까지 치를 거다. 어떤 거취 표명은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이렇게 표면상으로 보십니까? 보면은 뭐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 명약관하지 않습니까? 더욱더 강한 것이고 왜냐 그러면 지지 기반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만이 본인의 사법 처리 또 사법 처리가 된 후라도 정치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결국 본인이 살지 몰라도 당이 죽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탈탈 떨었지만 내년 선거 때까지 2년이 됩니다. 그러면 탈탈 떨었지만 국민들의 이 중도적인 국민들은요. 야, 2년 동안 털어놓고 단 한 번도 어떤 사법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프레임으로 검찰이 공격한다. 여기에 대해서 실증을 내고 염증을 내고 도리어 검찰을 불신하는 중도층의 국민도 많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들이 그런 지표를 보여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좋은 후보 또 좋은 개혁, 좋은 정책으로 가지고 간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도리어 국민의힘이 걱정해야 된다. 오히려 그러니까 시간을 끌수록 검찰의 역풍을 맞을 것이고 그래서 지지층은 더 공고해질 플러스 것이다. 더해서요. 용산의 모든 것을 질질 끌려가는 무기력한 집권 여당. 용산 출장소라고 불리는 국민의힘. 사실은 자꾸 이재명 대표 리스크를 얘기해서 국민의힘이 보이지 않는데요. 집권 여당이지만 집권 여당이라고 누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거 다 용산에서 지시 내려온 대로 출장소처럼 진행하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한마디 하는 의원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오직 유승민 의원 혼자 아주 꼿꼿하게 당당하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내부가 생기가 없고 살아있지 않은 그런 여당 가지고 과연 선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민주당도 개혁해야 되지만 국민의힘도 정말 걱정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여당에서 이제 수도권 출마 가능성 있는 간판급 인사들이 속속 몸풀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이 포럼 창립 행사를 열었는데 당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원희룡 장관도 친윤계 외곽 조직의 특강에 현역 의원들이 20명이 넘게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인사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뭐 수도권 위기론과 무관해 보이지도 않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권의 위기론이든지 수도권의 낙관론이든지 선거에 이제 총선 대비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이 만들어질 텐데요. 그런 어떤 뭐 상황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서 서울, 경기든 충청이든 강원이든 아니면은 TK든 PK든
이 어느 한 지역의 선거를 이끌 수 있는 선 리딩 포인트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든 아젠다가 되든. 그런 측면에서 서울 경기 쪽에 원희룡 현 장관이라든가 나경원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그런 리딩 포인트로서 선거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뭐 역량 이 정도는 충분히 있다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이 어느 정도 총선에 대한 출마 의지 네. 그리고 정치적 재개에 대한 의지 이런 걸 보임으로써 일종의 그 대중들의 관심을 좀 유도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총선에 대한 소위 말해서 흥행적 요소가 네. 하나 더 가담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천에 대한 부분 유무 이런 부분들은 뭐 당 지도부가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자산들 그리고 정치적 인재들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기지개를 켠다는 것은 뭐 나쁜 시그널은 아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괜찮은 것이고요. 당의 입장에서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원 장관이 총선 승리 필요성을 주장을 해서 장관의 신분으로서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 이런 논란에 휩싸였는데 민주당이 그래서 원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제가 봐도 명백하게 위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깃발 아래 하면서 승리 관련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에 많은 우리들이 사례들을 보지만요. 현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장관 아닙니까? 본인은 정무직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렇더라도 정무직이라는 거는 뭐 대통령실이라든가 또는 이 정당들과 같이 협의해서 일을 잘한다는 것이지 선거를 가지고 직접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선관위에서 이제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들 구체적으로 앞으로 지켜는 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왔던 선거법의 여러 가지 조항들과 또 그동안의 과거의 그 판례들을 본다면요. 저건 분명하게 선거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정말 높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동안 원희룡 장관은 얼마나 정치적 야심을 드러냈습니까? 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때도 엄청나게 강한 목소리로 네. 옹호하는 등 사실은 용산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본인이 스스로 이제 그런 정치적인 승리를 지금 자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거법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기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있습니까? 시간이 거의 끝나가지고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꼭 있으시면 20초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이제 법 위반이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악의적이냐 또 아니면 두 번째는 실효적이냐 이 말에 의해서 진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효적인 사안이냐라는 보는 겁니다. 원희룡 장관이 국민의힘 편에 서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효적이 될까요? 저는 그 영향력이 국토부 장관인데요. 네. 얼마나 큰 역할입니까? 그리고요. 그 이익을 많이 줄 수 있는 역할이 워딩을 되죠. 가만히 보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총선을 언급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애매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선거의 승리가 부분이라서 언급이 돼 있습니다. 여당의 깃발 그리고 저는 알겠습니다. 해석을 할 수 이게. 있는 부분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보는 사람들마다 받아들이기는 다를 것 같습니다. 아마 연구를 네. 많이 해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보시고 다시 뵙겠습니다.